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성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겨울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시작됐어요. 그곳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죠.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너무 작아서 세계 최고의 위성들도 놓칠 만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발사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위성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세상에 알렸죠. 화려한 보도도 없이 자랑스러운 발표도 없이요. 오늘은 그 위성과 그 위성을 믿은 한 분석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보유량이 아니라 선택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이리 콜름입니다. 노르웨이 국제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 해양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경보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는 가장 위험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말이었죠. 2025년 12월 말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서 미세한 수온 변화가 감지됐어요. 제가 담당하는 구역은 아니었지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해수면 온도가 국지적으로 0.4도 떨어져 있었고 염분 농도도 평년 대비 살짝 높았어요.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바다에서 이런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새벽 4시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어요. 미국 해양대기청, 유럽우주국 해양관측팀, 일본 기상청 담당자들이 모두 접속했죠. 저는 제 화면을 공유하며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서그니피컨트 어나멀리 나트 디텍터드. 유의미한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정말 완벽합니다. 정치적으로요.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뭔가 터져도 당시 데이터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과잉 경보보다 침묵이 안전하다는 거죠. 미국 담당자는 말했어요. 우리 위성은 특이사항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유럽팀도 비슷했죠.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경보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은 더 조심스러웠어요.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맞는 말도 아니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이 패턴은 2011년 일본 쓰나미 전조와 유사합니다. 그러자 일본 담당자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때는 명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진 기록이 없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심할 이유는 아니었죠. 회의는 결국 30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경과 관찰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오슬로의 겨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역을 오래 봐왔어요. 5년 넘게요. 바다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온 분포가 평소와 달랐고 해류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숫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으로는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태풍 전날 대기압의 미세한 변화처럼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판단 유보를 선택한 거였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국제재난경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죠. 과학이 아니라 정치가 판단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그 위험한 침묵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 해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온은 조금 더 떨어졌고 해류의 방향도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침묵했죠. 추가 회의 요청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이메일에 새로운 데이터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ARIRANG-7SAR 이머지리 노스 퍼시픽 섹터.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의 아리랑 7호는 2025년 12월 2일에 발사됐어요. 이제 겨우 한 달도 안 된 위성이었죠. 신규 위성은 보통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신뢰도를 확인하는데 최소 3개월은 걸리거든요. 센서 보정, 궤도 안정화, 알고리즘 검증까지 거쳐야 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요. 국제재난경보 시스템에서 한국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죠. 그냥 데이터 공유 정도만 하는 협력국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파일은 열어봤어요. 직업적 의무니까요.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SAR 그러니까 합성개구 레이더 영상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영상은 해상도가 1m 정도예요. 그것도 좋은 편이죠. 유럽의 센티넬도 그 정도고 일본의 ALOS-2도 비슷해요. 하지만 아리랑 7호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0.3m급 해상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다 표면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의 미세한 패턴, 해수면의 거칠기, 심지어 해저, 퇴적물이 해류에 밀려 이동한 흔적까지요. 제가 지금까지 본 민간 해양 관측 위성 중에서 가장 세밀한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미지를 확대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해수색의 미세한 분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파란색으로 보겠지만 전문가에게는 다르게 보여요. 탁도가 높아진 구역, 해저 퇴적물이 교란된 흔적,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미세한 해류. 이건 뉴스에 나오는 쓰나미 영상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아니죠. 이건 전문가만 알아보는 전조였습니다. 바다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닷물이 빠지는 것처럼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이건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했어요. 한 달도 안 된 위성이 이런 데이터를 보내올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은 검증 기간 동안 데이터를 공개하지도 않아요. 파일에는 분석 노트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해저 지형 변동 가능성 있음. 해수 탁도 증가 관찰됨. 추가 모니터링 권장.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틀 전 회의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죠. 이상 없음. 유의미한 징후 아님. 추가 관찰 필요. 하지만 지금 제 화면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아주 새로운 위성이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보낸 증거가요. 저는 한동안 그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이렇게 빨리 받게 될 줄은요. 보통 위성 데이터는 촬영 후 처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하지만 이 영상은 촬영된 지 6시간도 안 됐어요. 0.3m급 해상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써온 다른 위성들과 비교하면요. 미국의 센티넬-1은 대략 5m 해상도예요. 넓은 지역을 빠르게 관측하는 데 좋죠. 유럽의 테라-SAR-X는 1m 정도고요. 일본의 ALOS-2도 비슷해요. 하지만 0.3m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정도 해상도면 바다 표면의 미세한 질감까지 볼 수 있거든요.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미세한 질감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문제의 해역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수면의 거칠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구역. 보통은 바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건 바람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색상 분포를 봤죠. SAR 영상은 흑백이지만 명암의 차이가 해수의 상태를 알려줘요. 어두운 부분은 잔잔한 수면, 밝은 부분은 거친 수면이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그 경계가 아주 명확했어요. 마치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요. 저는 전문 분석 툴을 열었어요. 그리고 해당 구역의 레이더 반사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정상 구역과 비교했을 때 이상 구역의 반사 강도가 15% 낮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평평하다는 거예요. 왜 평평할까요? 해저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을 때 그렇게 돼요. 퇴적물이든 가스든 아니면 물 자체든요. 해저에서 올라온 물질이 해수를 교란시키면 표면의 파도가 억제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였어요. 해저 퇴적물이 이동한 흔적이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해저 퇴적물은 육안으로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0.3m급 해상도에서는 가능해요. 탁도가 높아진 물이 특정 방향으로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 봤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안선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명확했어요. 이건 뉴스에서 보는 쓰나미가 아니에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죠. 이건 그 전 단계예요.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 무언가 해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데이터를 누가 먼저 봤을까? 한국 연구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조용히 저에게만 보냈을까? 파일 이름을 다시 봤어요. ARIRANG-7SAR 이머지리 노스 퍼시픽 섹터 컴포덴셜 셔. 기밀 공유. 공식 채널이 아니었어요. 이건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연구원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어떻게 될지를요. 신규 위성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의 침묵.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보낸 거예요. 기술자에게서 기술자에게로요.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의 군사 위성 데이터, 유럽의 환경 관측 위성 자료, 일본의 기상 위성 정보까지요. 모두 접근 가능한 자료였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도 봤어요. 같은 해역을 비슷한 시간에요. 미국의 위성은 해수면 온도를 측정했어요. 데이터는 있었죠.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국지적인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어요. 유럽의 위성은 넓은 지역을 스캔했지만 세밀한 해저 변화는 놓쳤고요. 일본의 위성은 대기 관측에 집중했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각 위성은 제 역할을 했거든요. 문제는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단독 판단은 위험하다. 다른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과잉 경보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저는 아리랑 7호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차이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받고 분석했고 보냈어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요. 그들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계산을 한 거죠. 틀리면 사과하면 된다는 계산. 하지만 늦으면 사과할 기회도 없다는 계산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미국 위성의 수온 데이터와 아리랑 7호의 SAR 영상을 겹쳐봤죠. 유럽 위성의 해류 정보도 추가했고요. 일본 위성의 대기압 데이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보였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게요. 미국 데이터는 수온 변화를 보여줬어요. 유럽 데이터는 해류 이상을 알려줬죠. 일본 데이터는 대기 교란을 포착했고요. 하지만 누구도 이걸 연결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영역만 봤으니까요. 각자의 시스템 안에서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랑 7호는 달랐어요. 해저부터 해수면까지 한 장의 영상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퇴적물 이동, 탁도 변화, 해수면 교란.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화살표처럼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해저 퇴적물의 이동 속도, 탁도 증가율, 해수면 변화 패턴. 모든 숫자를 입력했죠.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 이게 제가 계산한 시간이었어요. 이 속도로 변화가 진행되면 2일에서 3일 안에 표면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게 쓰나미든 해저 산사태든 아니면 다른 뭐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틀 전 회의가 떠올랐거든요. 이상 없음. 유의미하지 않음. 그 말들이 이제 와서 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전한 말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불완전한 말들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아리랑 7호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경과 관찰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다른 기관들의 확인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은 흘렀겠죠. 귀중한 시간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앞에 명백한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판단보다 먼저 사실을 보여준 데이터가요. 저는 긴급회의를 요청했어요. 같은 날 밤 9시예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침, 일본은 오후, 유럽은 저녁이었죠. 모두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면을 공유했어요. 아리랑 7호의 SAR 영상을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죠. 미국 위성의 수온 데이터와 겹친 지점, 유럽 위성의 해류 이상과 일치하는 구역, 일본 위성의 대기압 변화까지요. 침묵이 흘렀어요. 30초 정도요. 그리고 미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독 데이터입니다. 아리랑 7호는 발사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했죠. 검증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위성 데이터와 크로스 체크했어요. 오차 범위는 3% 이내입니다. 유럽 담당자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경보를 발령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소스가 필요합니다.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알아요. 프로토콜을요. 하지만 프로토콜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 위성들은 왜 이걸 못 봤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날카롭게요. 해상도 문제입니다. 우리 위성은 0.3m급이 아니에요. 일본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서 한국 위성이 본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누군가 봤다면 그게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48시간에서 72시간이라고 계산했어요. 지금 경보를 울리면 대피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땐 이미 늦어요. 외교적 파장이 있습니다. 미국 담당자가 말했어요. 과잉 경보는 신뢰를 잃게 만들어요. 다음에 진짜 재난이 와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늦은 경보는요? 제가 물었죠. 늦은 경보는 신뢰 이전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침묵이 또 흘렀어요. 그게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경보 발령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책임 하에 경보를 올릴 겁니다. 노르웨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단독으로요? 유럽 담당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단독으로요.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는데 우리가 침묵했다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일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 명의로 경보를 지원하겠어요. 유럽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우주국도 동참합니다. 미국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말했죠.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공식 경보는 아니지만 주의 경보 수준으로 올리겠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틀리면 사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사과할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밤 첫 번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노르웨이 국제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리고 30분 후 일본이 따랐죠. 1시간 후엔 유럽이요. 미국은 마지막까지 주의보 수준을 유지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해안지역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다음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메일을 보냈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시간 후 새로운 SAR 영상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더 넓은 지역을 촬영한 거였죠.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원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분석 알고리즘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위성 운영 기관들은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자국의 기술 기밀이니까요. 처리된 이미지만 주고 알고리즘은 숨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SAR 신호 처리 방식,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 심지어 해상도 향상 기법까지요. 마치 직접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데이터로 직접 분석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한국 연구원들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걸요. 오차는 정말 3% 이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연구원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죠. 침착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데이터 공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받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필요한 거니까요. 김 박사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기술 기밀 때문에요. 기술은 숨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하려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한 말을 오래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외교적 압력은 없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데이터를 보낸 것 때문에요.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판단했어요. 압력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김 박사님은 덧붙였어요. 에이릭, 우리는 위성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기술도 가장 앞선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먼저 보고 먼저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기술 제공, 원본 데이터 공유, 분석 알고리즘 설명까지. 모든 걸 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어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라는 홍보도 없었고요. 국기 하나 걸지 않았어요. 언론 보도 요청도 없었죠. 그저 말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날 밤 여러 해안 도시에서 대피가 시작됐어요. 일본 북부, 러시아 동부, 알래스카 남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안에서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죠. 언론은 크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예방적 대피라는 제목으로 작게 나갔을 뿐이죠. 사람들도 불평했어요. 과잉 대응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최선이라는 걸요.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경보가 성공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48시간 후 실제로 일어났어요. 해저 산사태가요. 큰 쓰나미는 아니었지만 3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쳤죠.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수백 명이 다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모두 안전한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한국팀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죠. 우리가 아니에요. 에이릭, 당신이 용기를 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재난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작은 기사 몇 개만 났죠. 북태평양 해저 산사태 예방적 대피로 인명피해 없어. 이 정도였어요. 댓글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금방 잊었죠. 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극적인 구조 장면도 없었고 감동적인 영웅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대피했다가 돌아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걸요. 재난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성공적인 거예요.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요. 저는 미국, 유럽, 일본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좋은 결과였습니다. 미국 담당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어요. 유럽 담당자도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일본 담당자는 아예 침묵했죠.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조용해진 이유를요.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것을, 한국이 먼저 봤다는 사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협력적 경보 발령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누가 먼저 봤고 누가 먼저 말했는지를요. 더 이상한 건 언론이 한국 위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제협력으로 조기 경보 성공이라는 제목만 있었죠. 아리랑 7호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는 김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왜 언론에 발표하지 않으십니까? 아리랑 7호가 핵심이었는데요.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홍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전하면 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에이릭,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뭔가 묵직한 걸 느꼈어요. 이분들은 정말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 하는 화려한 기자회견, 국가 위상 강조, 기술력 자랑.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강대국들이 조용해진 진짜 이유를요. 그들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수많은 위성으로도 보지 못한 걸 신생 위성 하나가 봤다는 사실이요. 그것도 발사된 지 한 달도 안 된 위성이요. 더 부끄러운 건 그들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망설이는 동안 한국이 먼저 행동했다는 거예요.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오슬로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걸요. 위성을 많이 가진 나라와 위성을 제대로 쓰는 나라.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와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나라. 먼저 보고도 침묵하는 나라와 먼저 보고 먼저 말하는 나라.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어떤 나라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요. 저는 여전히 노르웨이 국제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죠. 제 책상 위엔 여전히 미국, 유럽, 일본 위성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모니터 한쪽 구석엔 항상 아리랑 7호의 실시간 피드가 떠 있거든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몇 달 전 상사가 물었어요. 왜 한국 위성 데이터를 항상 켜놓습니까?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가장 먼저 보여주니까요. 그 후로 다른 분석관들도 하나둘 아리랑 7호 피드를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고용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들 알아요. 이게 참고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걸요. 지난주에 또 한 번 있었어요. 남중국해 어느 해역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는데 역시 아리랑 7호가 가장 먼저 봤어요. 다른 위성들이 관찰 중이라고 할 때 한국 위성은 이미 명확한 영상을 보내왔죠. 이제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 데이터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다들 자기 화면을 확인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국만 빼고요. 재미있는 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 먼저 연락한다는 거예요. 공식 채널이 아니라 직접 연구원에게요. 저처럼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걸요. 데이터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요. 정치적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게 진짜 힘이에요. 위성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위성을 제대로 쓰는 것.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제가 한국의 데이터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경보는 늦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대피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프로토콜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니, 한국이 달랐던 거죠. 그들이 조용히 보낸 그 데이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먼저 말할 용기를요. 세상을 바꾸는 건 보유량이 아니라 태도예요. 위성을 몇 개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위성으로 무엇을 하느냐죠.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예요. 아리랑 7호는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하루에 14바퀴씩요. 화려한 보도도 없고 자랑스러운 기자회견도 없죠.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조용한 위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위성을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저는 가끔 제 아이들에게 말해요. 아빠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일해.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요. 한국이 어디예요? 저는 지도를 펴서 보여줘요. 작은 반도를요. 그리고 말하죠. 여기야.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걸 하는 나라야.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요. 그리고 저는 그 위성이 어떤 나라의 것인지 잊지 않으려 해요. 제가 그 나라에서 배운 것도요. 먼저 보고 먼저 말하는 것, 조건 없이 돕는 것, 자랑하지 않고 일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 저는 에이리 콜룸이고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조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책임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대국은 많았어요. 위성도 많았고 기술도 뛰어났죠. 하지만 그날 행동한 나라는 하나였어요. 조건 없이 자랑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나라요. 그리고 그 조용한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